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먼저 전혜영 교수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2017년 3월 이른바 탄핵 정국이 있었고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장미 대선이라는 말이 네. 나왔었죠. 보통 우리가 12월에 대선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탄핵 정국이라는 특별한 그렇죠. 시기를 겪은 이후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5월 취임을 했고 오늘로써 이제 4주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초반기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거의 80%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전기들을 한번 조금씩 한번 돌아보면 네.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꼬가 튀었다는 계기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같은 해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2019년까지 그 2018년에서부터 가장 여러 가지 일이 맞서졌었는데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네. 소재 부품 장비를 통한 돌파구 마련 그리고 우리나라 전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네. 임명과 사퇴 논란 등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의 돌파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하노이 회담에서의 노딜 큰 성과는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자, 2020년부터 2021년에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역시 코로나 전국이 그렇죠. 있겠죠. 이른바 K-방역에 대한 호평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많았다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를 둘러싼 검찰과 대립 과정,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꾸로 이것이 또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2021년 이 사태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른바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권 전체에 대한 민심이 흔들렸던 시기인데 이런 가운데 4.27 재보선이 있었고 야당의 압승, 여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살펴보면은요. 조금 올랐다라는 평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3%에서 5% 내외 정도의 지지율인데 4.27 재보선 때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4.27 재보선 때에 비해서는 8% 10% 사이고요. 올랐나요? 전주에 네. 비해서는 이 정도 있는데요. 네. 리얼미터나 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34%에서 36%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30% 선에서 40%, 일부 조사에서는 29%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여당의 평가와 더불어 야당인 국민의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평가가 박하네요. 자, 국민의힘의 배진영 대변인은 막무가내식 소득주도 정책으로 내 일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정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역당의 평가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후 이제 1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일라디오에서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 주셨는데 연도별로 지금 시기별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셨거든요. 근데 4년 동안을 전체로 보고 잘한 부분과 또 아쉬웠던 부분 또 남은 임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중요 과제로 꼭 해결해야 될 부분들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먼저 덕담부터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잘한 거 찾느라고 예. 머리 많이 썼어요. 잘한 거 1번 국민청원 게시판이요. 네. 지난 정부에서는 감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와대에 대고 억울한 소리 하기 어려운 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부터 해가지고는 그쵸. 비혼모 문제, 갑질 이런 거는 예. 이런 국민 청원을 통해서 공론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 담론으로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거는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잘하신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북한 문제 이거 외교 안보학자들 부정적으로 보는 면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저는 남북 문제는 어떤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과정에 물꼬를 튼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노력은 뭐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K방역 지금 뭐 백신 확보 가지고 얘기는 많지만 처음에 동선확보 파악하고 역학조사 잘하고 한 거 맞아요. K방역 네. 초기에 잘했고 마스크 문제도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돼서 그렇죠. 이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뭐 복지, 부동산, 외교, 기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중간평가 잘 안 해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쉽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제 내년 대선의 시계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개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과기부, 해수부 해가지고는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청와대가 민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전원 그대로 임명 강행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우수 검사장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중앙지검장 유임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LH 사태 뇌관됐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떤 민심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청와대보다는 집권 여당에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고 괜찮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강성 일부 의원들만 너무 존재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는 합리적인 중도를 잡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개혁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제 동력도 떨어졌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합리적인 중도를 어떻게 민심을 얻어가느냐가 내년 대선의 승패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은 예. 국민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과제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해 주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혜영 교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나는 가장 국제적 큰 행사였고요. 더불어서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과연 전쟁 불안지대이냐 아니면은 좀 믿고 갈 수 있는 지역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점이었는데 당시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예.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에서의 남북관계는 사실 불확실한 관계죠. 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정상회담이라든가 4.27 선언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한 거는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분명히 다른 성과라고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뭐 잘한 건 잘한 건대로 하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았지만 평창 패럴림픽 전 장애인 올림픽 현장을 보고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났는데 네.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뒤처져서 사실 방송 중계에는 거의 잡히지 못할 정도로 뒤처져 왔는데 저는 너무 놀랐던 것이 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는 좀 다른 세대구나. 그리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이 미래의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네. 또 하나 잘한 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돌봄이라는 화두가 더 이상 일부 이른바 전업주부라든가 가족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확장했다라는 것은 긍정평가합니다. 더불어서 부양의무제를 비롯한 복지제도에서의 사각제도를 일부 해소한 점 그리고 우리가 최근 이게 정치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내관이 될 수 있는 한 분야가 다문화 가족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1인 가구 그리고 사유리시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포용적인 가족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도 전 정부에 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아쉬운 점. 제가 뽑은 아쉬운 점은 이건 어떤 평론가나 어떤 학자도 잘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낮은 성인지 감수성.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앞으로 1년이든 10년이든 반드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 정당에서는 본인들이 도덕성이 우월하다는 약간 잘못된 일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었죠. 민주당과 네. 이런 사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여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짚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K 양극화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직무지행 평가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70대는 뭐 이제 전통적인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20대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것도 그렇고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도 20대의 부정평가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네. 어떤 조사에는 68%까지 나오거든요. 20대가 여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세대적으로도 피해본 세대이고 양극화 과정에서도 피해를 입는 세대라는 피해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 K 양극화 중에서도 취약계층은 물론이고요. 세대적으로 봤을 때 20대에 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온지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앞으로 과제라면 과제까지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전지현 변호사께서 한꺼번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를 뭐 대부분의 언론이 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민생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민생의 방점이 역시나 저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것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정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그늘이 짙은 세대를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누적되어서 파산 가정이 늘어난다던가 파산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임기 말에 가장 위험한 것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 이른바 측근 비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또 사직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서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장하고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덕성 회복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과제는 부정평가되거나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혹시 또 전지현 변호사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저 양극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걸 네.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다시 이게 어떤 담론 간의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예. 어떤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과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심볼 있잖아요. 기본소득. 예. 그쪽으로 어떤 무차별적인 복지로 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확하게 임기 말에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복지,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내세우기 이전에 재원 마련에 대한 그 대책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지 문제 그리고 또 K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많은 규제 개혁이 됐는데 양극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했지만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날 거로 예상하지만 그런 결과 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을 제가 당시에 취재했더니 오히려 세수가 너무 줄어서 한 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정부 네.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최문승 강원도지사가 얼마 전에 K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20대의 분노가 왜 표출되는가를 보고 수박을 굴려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지금 포도알을 만지고 있다. 20대의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담론을 내놓던 어떤 해결책을 내놓던 너무 뭐 위헌 소지가 있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거나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나 성별 대결 갈등, 세대 간 대결 갈등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뭐 개헌을 화두로 꺼낸다든가 균형 발전을 꺼낸다든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살린다고 해서 또 하나의 갈라치기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양극화의 문제도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성범죄 기사의 댓글을 폐지해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게 앞서 이제 전지현 변호사께서 긍정 평가를 해 주셨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준영 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올린 글이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 댓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의 제목은 뭐냐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포털에 댓글 관련해서 제도적 변화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네. 더 이상의 이체 피해를 가지 않도록. 이 글쓴이는 누구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지금은 구속돼 있죠. 가수 정준영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 불법 촬영을 당한 여성이 쓴 글이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준영 씨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2018년 19년 그때인데 예. 그 전에 2016년에 불법 촬영을 당했음을 이유로 정준영 씨를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네.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때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방송사 기자들이 유튜브에서 연락을 끊자 고소를 했다가 재결합하는 것처럼 하니까 취소를 하더라,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 기자들을 징계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기자들한테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범죄 피해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댓글 시스템을 비활성해달라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댓글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악랄하거나 반복됐던 거 아니면은 대부분 벌금으로 그쳐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벌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형사 재판 중에는 이 가해자가 좀 처벌을 감경을 하려고 이 피해 금액을 공탁한다, 이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원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알 수가 형사사건은. 없는데 네. 이게 맞닿아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형사를 하고 민사를 했던 어느 여성이 민사사건에서 자기 신원이 가해자한테 노출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도 이렇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엄벌하게 신경을 써달라, 지금 그런 내용의 네 가지 글을 사안을 올렸고, 예. 올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예. 본인이 2016년에 고소를 했을 때 이 네. 악성 댓글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학업을 중단했어야 됐고, 예. 꽃뱀이 될까 봐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청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그 고소를 취소를 했을 때 언론사 보도의 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그건 개별 문제로 보더라도 예.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조금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금 성범죄 기사의 댓글란에 대해서 이제 포털들도 입장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보시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댓글 얘기를 할 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는데요. 네. 2차 가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다던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평가하는 거는 완전히 근본적인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를 보니까 아마 네이버를 비롯한 곳에서도 이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개별 언론사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한국기자협회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 준칙 만들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비교적 보니까 보도국 내에서는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가 아닌 교양과 보동이 결합된 일부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튜브에서 거의 선정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 사건의 가십거리라든가 조회수를 올리는 흥미거리로 전락을 시키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건을 올린다든가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원인이 고민했던 부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범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보도할 때도 네. 최근에 얼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이 납치가 됐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하에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고, 두 번째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등등의 다각적인 목적을 검토한 이후에 반드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도 같은 경우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다 거치지 않고 재미만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제발 1원칙으로 놓고 나머지는 그 외의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인터넷 준실명제라든지 댓글 실명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이게 지금 성범죄 댓글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그냥 댓글도 이게 듣는 이한테 되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네. 이제 방송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는 댓글이 실려요. 그건 저희 근데 다 저 그거 마찬가지죠. 읽어보고 네. 악성 댓글 있으면은 저 되게 상처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울적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이런 거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자제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 올리실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스스로 자제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터넷 준실명제 얘기는 뭐냐면은 뭐 IP 주소라든지 사진 같은 거 공개하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랑 상황이 같냐고요. 벌써 지금 2021년인데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포털에서 댓글 다는 게 활성화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외국 서버로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 뭐 이렇게 예. 보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책임을 연재로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떳떳하게 밝힌 다음에 얘기하라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댓글의 피해가 정말 엄청나고 더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댓글에서 무슨 지금 인터넷 게시판 들어가 보라고요. 그 얼마나 지금 난장판인지.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경하신데요. 네. 이것이 이제 일부 포털에서 연예 기사 댓글 폐지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런 식의 이제 보완적 방법이 되어 있고 또 일부에 한해서. 그렇죠. 네. 연예 관련된 기사 예. 그리고 뭐 5월 13일부터 앞으로 그 댓글 다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 실명까지는 같이 아니지만 일부 공개한다 이런 포털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왜 우리 댓글 이력제 이런 거 한다고 예. 했는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일의 경우에 보니까요. 하도 이 혐오 표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일일이 국가가 나서기 어려우니까 이 망 사업자 쉽게 말하면 포털 사업자에게 포털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다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미 피해가 퍼진 후다 망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SNS상에서의 표현행위 관련한 입법을 했다는 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를 참고로 포털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보니까 뭐 AI 클린봇 이런 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망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주는 방식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개별 언론사와 망사업자 다. 저 그냥 조금씩은 한마디만 해도 예,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시죠. 예. 내가 아픈 만큼 남도 아프거든요. 우리 다 이웃이잖아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